잘 됐다 싶습니다. 일단 책 소개랑 강의 소개부터 할게요. 자, 책을 3권 받으셨는데 이렇게 먼저 보시면 이 중에 제일 지난 책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로 사용할 주 교재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렇게 첫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책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죠, 그죠? 이 책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여기 있는 모든 영어 문장은 제가 직접 작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해서 이 단어장을 가지고 단어를 외우고 하려고 의도했던 책이어서 그래서 제가 직접 작문을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직접 작문을 했으니 밑에 있는 해석도 제가 직접 다 한 거겠죠. 평소에 저랑 같이 공부하던 분들은 뭐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해봤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EBS 수능 특강처럼 해석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렇다고 완전히 번역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해석을 좀 해석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제 왼쪽에는 특별하게 쓰실 거 없이 문제만 푸시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를 따로 빼둔 건 여기다가 필기하시라고 빼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 주로 단어 설명이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필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번 강의는 좀 잘 챙겨서 필기를 잘 정리를 해서 단어를 이 기회에 정말 제대로 좀 예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다음 시간부터는 공책도 따로 정리를 해오세요. 만약에 제가 단어 정리하는 것보다 공책을 더 깔끔하게 만들어서 오시면 그래 자신이 있어서 제출을 딱 하시면 제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오늘 우리 수업 나갈 진도 부분 제가 이렇게 필기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잘해올 자신 있으시면 만들어 오시면 열심히 한번 잘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책 구성 얘기해 볼게요. 책 총 지문 80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제가 지금 10번을 계획하고 있는데 10주 동안 80개 다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안 맞춰지면 뭐 3.1절에 나와서 독립만세 한번 부르고 나머지 남은 거 다 해야죠. 오늘은 첫날이라 정말 몇 개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단어 공부하고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고 이러면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오늘은 좀 많이 못할 거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개 정도 하다가 중간에 7개, 마지막 날쯤 가면 하루에 10개 정도로 맞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첫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거니까 나중에 저 새끼 진도 안 끝내니까 마지막에 막 달린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예정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뭘 기반으로, 여기에 있는, 이거 뭐부터 설명해야 되죠? 꼭 책장사 같습니다. 자, 노란 책부터 보시죠. 제 책 중에 유일하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여기 있는 캐블리 스페셜이라고 되어 있는 220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역대 수능에서 나왔던 지문들을 전부 다 컴퓨터로 입력한 다음에 코프스로 단어를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빈도순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빈도순이 한번 넘겨보시면 데이 1에 하루에 40개씩의 단어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40개 중에 40개의 단어는 앞에서부터 실제로 수능에 많이 나왔던 것들을 제가 강의하기 좋게 어느 정도 순서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총 40일짜리 단어장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펼쳐보시면 어떤 의도인지 무슨 책인지는 좀 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데이 1에 보시면 위에 첫 번째 나오는 exhale, inhale이라는 처음 나오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접두사를 설명해 드리려고 첫 번째 단어 2개를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단어는 이 유의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형태가 비슷한데 단어가 헷갈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세 번째, 네 번째로 모아서 앞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40개가 하루의 데이로 묶어져 있는데 잘 보시면 예문이 보통 단어장처럼 예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 프레이즈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어구로 되어 있어서 꼭 단어만 보지 마시고 이 어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수업하시면서 들어보면 단어를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건데 오늘 그건 같이 한번 해보시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단어장을 갖고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20개 두 부분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20개 중에 중요한 단어를 8개에서 10개 정도 뽑아서 지문 1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 1에 그러면 21번부터 40번까지 후반부 단어에서 여기 나오는 후반부 단어에서 좀 전에 보셨던 본교재 파란 책의 지문 2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할 단어를 뽑아서 중요한 단어를 뽑아서 그 단어가 전부 다 들어가게 제가 직접 지문을 작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주제 제목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다 보면 약간 억지스러운 문장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 단어를 집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직사각형이라는 단어를 넣어야겠는데 이게 지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준다라고 해야 되는데 직사각형의 공간을 내준다 뭐 이런 문장이 가끔씩 나타나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이 있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름 그렇게 해서 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는 단어만을 외우는 것하고 문장을 통해서 외우는 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 이 지문들을 가지고 직접 지문을 만들어서 그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총 40일까지 있습니다. 총 40일까지 있고 얘가 그러면 지문이 80개가 되는 거죠. 데이 1에 지문 2개씩. 그러니까 20개당 단어 8개에서 10개 정도를 뽑아서 들어있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단어는 안 외워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나머지 단어도 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우선 중요한 것들을 뽑은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이제 숙제를 제출하시면 되는 건데, 자, 숙제장도 한번 펼쳐볼까요? 워크북이라고 되어 있는 걸 펼쳐보시면, 안에 넘겨보면 이름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름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시면 아마 이렇게 조교쌤이 들어올 때 바로 걷어서 곧바로 채점해서 돌려줄 겁니다. 그리고 숙제 안 한 친구들은 안 했다고 집에다 연락을 해 주실 거니까 다음 주에 이제 해 오시면 됩니다. 집에 가기 전에 연락이 가 있을 거니까 집에 가서 편안한 토요일 밤을 보내고 싶으면 숙제를 해서 오는 게 좋겠다, 그죠? 자, 첫 번째 보시면 Day 1의 체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데이 1의 체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좀 전에 데이 1의 단어가 40개씩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40개의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둔 건데 전부 다 영영사전의 풀이와 예문으로 되어 있는 거여서 안 읽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영어 단어 외우기 중에 하나가 단어 뜻 열심히 외워서 순간 땜빵으로 일단 단어 시험을 보는 거 정말 의미 없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아도 얘를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부분을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좀 밝은 표정으로들 있으시죠? 왜 이렇게 막 무서운 표정으로들 앉아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 이렇게 문제를 쭉 풀어오시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이건 제가 다음 시간부터 조교수님이 채점해서 돌려주실 거고, 우리가 이 진도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체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답지랑에서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이걸 풀어보시면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다음 하나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1번과 2번이 있죠. 이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예요. 1번에는 보면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해석을 쓰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문장 밑에다가 여러분이 해석을 써보면 되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거죠?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한 번 하면 이 숙제장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해석을 다 쓰시고 그 다음에 빈칸에 있는 단어를 자기가 메꿀 수 있는지 확인을 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번 지문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영영사전 문제는 데이 2로 넘어가겠죠. 그럼 만약에 오늘 제가 목표는 지금 6번인데 6번까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첫날은 뭐가 좀 말이 많아서.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6번까지 했으면 숙제는 자동으로 어디까지 되는 거냐면 데이 3까지가 숙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데이 3의 문제 풀어보시고 여기까지 해오시면 복습 한 번 하는 걸로 숙제는 끝인 겁니다. 더 이상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단어장에 있는 이 노란색 단어장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챙겨서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책에 보면 그런데 vocab 22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 고치고 가죠. vocabulary라는 말을 줄였을 때는 vocab라고 줄였습니다. 보카라는 말은 짝퉁 영어입니다. 그 말은 알아듣는 미국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뒤에 B까지 줄여 쓰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자, 그러면 왜 2200일까? 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세요? 2200개가 되려면 며칠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날짜가 안 맞다 그죠? 책의 뒷부분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고난도 부분인데 그건 제가 마지막 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만, 왜냐하면 이게 옛날하고 다르게 수능에 나오는 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단어 수가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서 옛날에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요즘은 쓰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굳이 거기 있는 것까지 다 외우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건 빼버린 건데 나는 거기까지 외워볼래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그것도 이쁘게 이렇게 책 만들어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2200개가 다 차는 겁니다. 거기에 영역 문제집까지 모조리 다 해서 챙겨서 드릴게요. 그래서 세 권이 세트입니다. 그죠? 다 끝나고 나면 40일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얘는 진짜로 여기 나오는 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애써서 만들고 뽑은 거거든요. 시험에서 잘 활용되는 표현들로. 그래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꾸준히 차근차근 하나씩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강사나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필기 잘 챙겨 두셔서
좀 쓸 게 많을 거예요. 본인이 쓰고자 한다면 막 정신없을 정도까지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필기 잘 하셔가지고 그 한 권으로 어휘와 관련된 것들은 진짜 그야말로 단권화를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하기 전에 잔소리부터 해야겠죠. 1번 지문을 보기 전에 영어 공부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영어 단어 공부하고 관련돼서 하고 싶은 몇 가지 얘기들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총 10주간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10주 중에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 가지고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단어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어 공부들을 쭉 해보셨겠지만 그 영어 지문이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영어 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1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기계적 대응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게 영어 해석을 다 망가뜨립니다. 자, 한번 물어보죠. 굿모닝은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좋은 아침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굿나잇은 뭐예요? 그렇죠. 잘 자라고 해야지. 그럼 굿모닝은 안녕 아닙니까? 왜 굿모닝이 좋은 아침이죠? 하도 수십 년 동안 좋은 아침이라고 했더니 좋은 아침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게 된 거지. 한국 사람들은 좋은 아침이란 말로 인사하지 않아요. 그죠? 굿모닝은 안녕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저하고 좀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늘 듣던 레퍼토리일 텐데 영어 단어의 뜻을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면 해석이 엉망진창됩니다. general은 무슨 뜻이죠? 난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일반적인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럼 만약에 general 뒤에다가 appearance 한번 붙여볼까요? appearance는 무슨 뜻이에요? 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appearance라고 합니다. 그러면 general appearance로 하면 뭐라고 하면 딱 좋을까? 전체적인 생김새죠. 이걸 일반적인 외모라고 하면 해석 엉망진창된다고 그죠? 그러면 general hospital이라고 쓰면 어때요? hospital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니 hospital은 뭐예요? 그러면 general hospital은 일반적 병원인가? 이게 종합병원이죠. 사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general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이라고 알고 있으면 general hospital의 의미가 이해가 잘 되죠.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영영사전을 찾으면 그래서 롱맨이나 또는 콜린스 커비 같은 사전은 뭐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냐면 not specific 이라고 해놓고 있어요. 뭔가 하나에 특정되지 않는 걸 genera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general hospital은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종합병원이 어울리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하고 이제 계속 10주 동안 공부하다가 아 그래 얘가 원래는 게스트를 맞이하는 게스트하우스였구나.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는 잠을 자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 게스트하우스가 단어가 변해서 hospital이 hostel이라는 단어로 호텔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hospital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병원이어도 입원실이 없는 잠자지 않는 병원은 hospital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죠. purpose라는 명사는 뭐죠? 목적. 그럼 general purpose는 뭐예요? 일반적인 목적? 좀 이상한데? 일명 그 military knife라고 부르는 그 스위스 회사에서 빅토리녹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그 빨간색에 막 여러 개 막 나오는 그 이상한 칼. 거기에 보면 for general purpos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는 칼인가?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한 군데만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다목적이지. 다용도 칼이라고 쓰는 걸 일반적인 목적을 위한 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한 지역구만 하는 건 그냥 election이라고 하지만 전국이 동시에 하는 선거는 general election이라고 하는 거죠. 호텔에 가면 레스토랑을 담당하는 매니저도 있고 객실을 담당하는 매니저도 있는데 그 매니저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general 매니저라고 그래요. 수석 대변인, general spokesman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대변인이 아니었구만. 그래서 매니저를 관리하는 제일 높은 사람 총지휘인이 general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단어 뜻을 한 가지로 딱 국한을 하는 게 그리고 그걸 기계적으로 끼워 맞추는 건 영어 문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역을 낳는 경우들도 어마어마하죠. 오역의 특징은 해석을 잘 못한 수준 낮은 해석의 특징은 읽어서 무슨 말인지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일 그런 해석을 잘하는 게 모의고사 해석판 선생님들 잘하시거든요.
그다음에 EBS 교재 특히 막 수능 특강 해석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거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너무 많죠.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영어를 못하는 건가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지문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한국어를 못하는 거죠. 야, 그러면 이번에는 범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수능 특강 해석판을 읽은 여러분이 국어를 못하는 건지 그 수능 특강 해석판을 쓴 그 영어 선생님이 국어를 못하는 건지 누구 탓 같아요? 그건 둘이 같이 국어 모의고사 봐보면 압니다. 금방 나옵니다. 한국말을 말 같지 않게 쓰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위대한 유산. 어떤 유산이 위대하실 수 있죠? 언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에게 그렇게 인격성을 부여했는지 모르지만 안 이상합니까? 영어로 위대한 유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의 원 제목이 The Great Heritage입니다. heritage가 유산인 건 알겠어요. 저하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herit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물려받는다 이런 의미인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great heritage는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 great이 무슨 뜻이죠? 그냥 큰 거 말고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유산, 엄청난 유산 아니겠습니까? 소설을 읽어본 사람은 금방 알 텐데 엄청난 유산이라고 하면 뒷방 쉬울 걸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게 하거나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society를 Dead Poets Society라는 여러분이 이제 안 본 영화겠지만 너무 옛날 영화라 주인공이 이미 돌아가신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좋고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서 아주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Carpe Diem이라는 거기서 그 주인공 국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Dead Poets Society는 죽은 시인의 사회인가? Society가 사회라는 뜻일 거라는데 너무 매몰돼가지고 엉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associate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associate라고 하면 서로 관련 짓다 이런 단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협회를 association이라고 하죠. 영국에서 축구하던 애들이 최초로 스포츠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협회에 속한 것들, 협회 것들이라고 부르다가 뒤에 er 붙여서 SOC에다가 soccer라는 축구라는 단어도 탄생을 하는 겁니다. 얘가 붙어서 서로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걸 만드는데 그러면 social이라는 형용사를 쓰면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social skills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재주, 기술이죠.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되죠? 얘가 사교잖아요. 사교적 능력인데 우리가 이걸 잘못 번역해서 사회적 기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코비드 19이 한참 설치고 다닐 때 소셜 디스턴스라는 거 했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번역했죠? 사회적 거리두기. 만약에 저한테 번역시켰으면 사람 간 거리두기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간단하고 쉬운 걸 어렵게 만들어서 더 힘들고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society는 지금 이게 여러분이 토요일 저녁 단어반 society예요. 사람이 모여있는 모임을 society라고 그래요. 이 영화 다 보고 나도 이 영화 제목이 왜 죽은 시인의 사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소사이어티는 얘네들끼리 모여있는 모임이죠. 우리네 말로 다르게 뭐라고도 할 수 있는 거냐면 동아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밤마다 모여서 뒷산에 가서 시를 읽는 동아리가 나오거든요. 그 동아리 이름이 데드 파이츠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클럽 죽은 시인들이라고 하든지 클럽 데드 파이츠라고 했으면 딱 좋았을 걸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바람에 또 죽은 것들이 또 부활을 해갖고 이상한 사회를 만드는 희한한 내용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런 출발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단어는 한 가지 뜻, 우리말에 딱 대응되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brother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형제라고 해야 됩니까? 형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동생이라고 해야 돼요? 정답이 뭐죠?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니에요?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동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brother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형이라고 해야 되면 내 동생은 또 다른 단어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어 하나의 뜻이 딱 고정이 돼버리고 나면 특히나 다이어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가르쳐 드릴 텐데 우리가 다이어라고 부르는 것 중에 다이어인 거 사실 거의 없어요. 한 가지 뜻인데 우리가 다이어라고 착각하고 지내는 단어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은 그걸로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죠? 해피는 무슨 뜻이에요? 다 행복한이라고 하겠지. 근데 만약에 해피라는 단어를 만족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저 새끼 미쳤다고 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만족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뭐 쓸 거니까? satisfied를 쓸 거니까. SAT라는 말이 들어가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구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만족시키다라는 말이 satisfy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잔뜩 먹고 배가 이빨 부른 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satiety-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옮기면 포만이 되죠. 경우에 따라서 뭔가 꽉 찼으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영양사전에 보면 해피라는 단어를 딱 한 단어 뭐로 정의를 내놓고 있냐면 satisfied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해피는 행복한이고 satisfied는 만족한. 과연 그게 그럴까? 정말로? 제가 많이 드는 예문이죠. 첫 시간에. 자, I got a Paxton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내가 뒤에 last night 정도 하면 있다고 치고요. 지난밤에. 어젯밤이라는 말을 영어로 last night이라고 합니다. yesterday's night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난 지난밤에 그러면 행복한 사건이 있었어. 이렇게 할까요? 안 이상합니까? accident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문제 제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뭐 풀 얘기도 없어요. accident이라는 명사는 무슨 뜻이죠? 사건, 사고. 이래서 영어를 망치는 겁니다. 망친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자꾸 수능 특강식 해석이 나오는 거죠. accident에다가 명사 뒤에다가 al 붙이면요. 명사 뒤에다가 al 붙이면 얘 품사 뭐 되죠? 형용사 되죠. 동사 뒤에 al 붙이면 명사가 되는 거고요. arrive 뒤에 al 붙이면 arrival, 도착이라는 명사가 되고 nation, 국가 뒤에 national이라고 쓰면 형용사 되잖아요. accident 뒤에다가 external이라고 쓰면 형용사가 됩니다. 얘 추상적인 형용사를 만드는 아무 뜻 없는 전미사예요. 뜻이 있는 전미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 IB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죠? 얘는 성질 성향이 풍부한 걸 얘기해요.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그래서 create 같은 단어 뒤에다가 쓰면 굉장히 창의적인이라는 이런 뜻이 되죠. OUS도 마찬가지예요. 성질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노티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을 ingenious라고 쓸 때 OUS가 붙고 courage 같은 단어에다 OUS 붙이면 그 성질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죠. 얘는 아무 뜻도 없는 그냥 추상 형용사인데 accident은 왜 얘는 뭐가 되죠? 다 따로 외워야 되는 이런 흉한 사태가 일어나는군요. accident이 사건 사고인데 왜 사건의가 안 되고 우연한이 됐을까? accident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accident이 어떤 의미냐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을 accident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말로 일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happy accident은 뭐가 됐죠?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야, 나 어젯밤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걸 나 어젯밤에 행복한 사건을 얻었어 이래버리면 이건 정말 문제 있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런 단어는 그나마 이 정도일 건 그래도 머릿속으로 행복한 사건을 얻었어 라고 얘기해도 내용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지만 그게 고등학생들이 보는 수능 지문에서 철학 지문이 나오고 과학 지문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2 되는 사람들 이번에 10월 달에 모의고사 봤을 때 아찔한 지문들 많았죠. 39번에 나오는 후성요제랑 얘기, 분자생물학 얘기도 나오고 아니 그거 엉망으로 해석한 사람 제가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오랜만에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 해석해 놓은 걸 봤거든요. 못 봐주겠더만요. 정말 못 봐주겠더만요. 의식이 뇌 기저에 들어가는 근본 실체이다. 그 문장 기억나세요? 의식이 뇌에 앞서는 근본 실체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면. 뭐 지문을 모르는 학년 그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요만치만 하고 지나가죠. 자, 일단 그래서 영어 단어는 뭘 생각을 하는 게 좋겠냐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상황에 따라 brother는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동포가 될 수도 있어요. individual이라는 단어는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한 가지 뜻으로 고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원래 애초에 남의 나라 말을 우리말로 1대1로 해석하는 건 실현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명사도 안 되는데 동사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말의 감정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느낌은 뭐라고 그래요? 정서는 뭐라고 그러죠? 다 다릅니까? 이모션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도 정서도 느낌도 돼요. feeling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도 되고 정서도 되고 느낌도 돼요.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는 영어로 이모션을 쓰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우리는 머릿속에 이모션은 정서, feeling은 느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읽어서 오히려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번 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한 가지로 좀 고정시키지 맙시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자세가 되는 거고요. 제가 10주 동안 그거 만들어 드릴 자신 있어요. 아, 단어는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는 건 여러분이 올바르게 단어를 습득하는 방식은 만들어 드릴 자신 있어요. 단어를 엄청나게 모든 단어를 다 그렇게 풀어 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구나라는 건 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10주 동안 같이 열심히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어원을 주로 할 겁니다. 어원을 주로 할 건데 제가 학교를 좀 이상한 데 나와갖고요. 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별의별 이상한 언어들을 이렇게 다 주워 듣고 살아갖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과목을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냐면 원래 어학에 좀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라틴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행히 그때는 굉장히 후회했었습니다. 내가 왜 쓸데없는 과목을 신청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영어 강사가 되고 나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죠. 쉽게 한국어의 70%는 한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한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한국어의 이해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그냥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지만 못 알아듣 그 어원을 알면 더 이해하기 좋은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좀 더해요.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원래 어릴 적부터 못하는 게 없는데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못하는 게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제가 수업 중에 가끔씩 이렇게 네모를 그리면 아 저게 유라시아 대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이쪽에 있는 이렇게 삼각형이 따로 붙으면 아프리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죠. 어마어마한 문명이었잖아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얘들이 제일 잘났었습니다. 엄청났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문명 수준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그 피라미드가 뭐죠? 이런 피라미드의 목적이 뭐예요? 용도가? 무덤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이라고 알고 있지만 피라미드 중에 실제로 왕의 시신을 넣었던 무덤은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지은 거예요. 왜 지었게요? 실업자 구제책으로. 이집트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실업자 구제책으로 피라미드를 짓는데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병원을 차려놓고 의사를 대기시키고 보통 수준의 나라가 아니었다니까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이집트는 당시에 이렇게 여성의 그 권리에 대한 것들의 고민도 엄청나서서 이 남녀가 어떻게 서로 평등한 권리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막 우리 조선식으로 얘기하자면 칙서 이런 걸 발표하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이렇게 나중에 얘네들한테 다 잡아먹혀가지고 바보가 돼버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로 여기만 볼 겁니다. 원래 더 그대로 옛날로 가면 이렇게 내려와서요. 여기서 뭐가 내려오던 놈들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놈들이 인도가 되고 이리 가는 애들이 유럽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인도 애들이 아시아 애들하고 조금 다르고 유럽 애들하고 또 다르고 가운데 섞인 것처럼 생긴 겁니다. 말도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는 나중에 일부 나오겠죠. 언어 전공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전공하면 꼭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도 유럽어라는 말을 꼭 한번 듣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리 가서 인도어가 되고 이리 가서 유럽어가 되는데 첫 번째 되는 말이 그리스어가 돼요. 얘가 그리스어가 영어에서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면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럽의 고대 중세로 들어오면 그리스보다 누가 더 떠오르나요? 로마가 딱 떠오르잖아요. 사실 유럽을 쥐고 흔들었던 이 그리스가 사상 이런 쪽으로 발달을 했던 거라면 나머지 문화 문명은 로마가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올라가서는 이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면 프랑스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스페인 이쪽이 이탈리아 이런 데 해당되는 얘네들의 말을 그래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어라고 그래요. 한국의 코리아라는 말에다가 한국어라고 할 때 뒤에 N 하나 더 붙여서 코리언이라고 쓰죠. 로마어라는 말은 어떻게 쓰냐면 영어로 로망스라고 씁니다. 이게 로마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형용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낭만 그거 맞아요. 예, 낭만이라는 단어가 왜 이 단어가 낭만이 되는지 그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야해요. 재밌긴 한데 그 유래가 야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요렇게가 하나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소위 추운 쪽에 살던 애들이 있어요. 북유럽 쪽 애들.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우면 게르만족이라고 배울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프랑크족도 있죠. 게르만족, 프랑크족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 게르만도 영어에 영향을 끼쳐서 얘네들도 영어의 한 15% 정도를 차지해요. 나머지 얘네들이 다 차지해요. 그러면 이쪽에 제가 따로 뭐 하나를 그리면 걔가 영국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섬나라는 자기네 말은 뭘 갖고 있었느냐? 거의 안 갖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거의 원시 부족처럼 살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원래 이 동네 살던 애들이 누구였냐면 켈트족이었거든요. 들어본 적 있죠? 그 호박에다 구멍 뚫어갖고 사탕 내나 하고 다니는 개들이 켈트족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누구한테 딱 잡혀먹냐면
엄청나게 추위가 몰아쳤던 시대에 위에서 바이킹 애들이 내려옵니다. 이 북쪽에 살았던 애들이잖아요. 지금의 노르웨이 쪽, 그죠? 이 북쪽길이라는 말이에요, 노르웨이가. 나라 이름 골 때리죠, 그죠? 북쪽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도 옆에 붙은 섬나라라고 인도네시아라고 그래요. 알고 보면 웃기는 나라 이름들 많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하라는 말이 붙으면 영토 땅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도 애들이 사는 땅이라고 인디아. 이름 진짜 그렇게 붙은 거라니까요. 이하가 붙으면 그렇게 나라 이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잖아요. 그런 이름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국 이렇게 붙이는 거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그림이 난장판이 됐냐. 이 노르웨이 애들이, 그러니까 바이킹 애들이 내려와서 점령을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누가 내려오냐면 앵글로색슨족이 내려옵니다. 앵글로색슨족이 내려와서 추울 때 내려왔다가 그래서 그 땅을 그냥 점령해버리고 영국의 주인이 돼요. 앵글로색슨 애들이. 그래서 앵글로의 땅이라고 앵글랜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는 말이 우리가 흔히 고대 영어라고 부르는 옛날 영어입니다. 진짜 영어 단어, 영어에서 조금 차지하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름줄로 되어 있는 아주 쉬운 단어들만 있습니다. 앵글로색슨의 섹슨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섹슨이 의성어예요. 무슨 뜻일까? 쓱싹 쓱싹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뭔가 자르는 소리가 섹슨입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가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쓱싹 쓱싹 자르는 가위를? 그래서 시저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쓱 하고 자르는 걸 구획을 나누면 섹트가 되는 거죠. 남녀의 성을 나눈 섹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 의성어에서 출발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던 수준은 그런 수준밖에 안 됐다가,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얘네들이 여기 지금 이제 게르만이라고 부르기 전에 이 프랑크족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내려와서, 얘네들은 이쪽으로 바로 간 건 아니고 이리 내려와서 지금의 프랑스가 돼요. 그래서 프랑크족의 땅이라고 프랑스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얘들도 나라 이름이 그래서 프란시아였어요. 그러다가 프랑스로 바뀌게 되는 건데, 얘네들이 1066년도에 영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프랑스가 영국을 식민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어에 로마가 미친 듯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아주 유명한 메고트라는 언어학자가 뭐라고 불렀냐면 전 세계 최고의 짬뽕 언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갖고 있는, 역사 보세요. 엄청나죠? 제가 그림을 워낙 잘 그려서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쯤 있죠, 그죠? 여러분 요쯤 있죠? 이렇게 갈라서 이제 남북이 됐는데, 요렇게 신라가 있었고, 그죠? 요렇게 신라가 있었고, 요렇게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가 있었죠. 이 고구려하고 백제가 같은 말을 썼습니다. 고구려 말하고 백제 말은 같은 말이었고, 신라는 다른 말을 썼어요. 서로 대화 안 통했습니다. 다른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 말이 내려가서, 이건 어느 나라게요? 느낌이 오죠? 얘네들이 내려가서 뭐가 됐냐면 니혼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지금 같은 언어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버렸기 때문에 신라어가 여기를 전체를 차지하게 됐고, 얘네는 같은 뿌리를 뒀지만 다른 말을 구사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두 개의 언어가 다 섞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본어는 지금의 단어의 2배가 됐겠죠. 엄청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는 무려 단어를 60만 개나 갖고 있는 지구 최강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지 같은 찐따 같은 언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과연 60만 개는 얼마나 많은 단어인가? 프랑스어도 완성이 된 언어죠.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불어가 단어가 몇 개냐면 6만 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아시겠죠? 한국어도 엄청 많아요. 우리말도 단어가 25만 개나 됩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 우리는 모르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재밌으라고 잠시 역사 공부해봤습니다. 얘네들이 끼친 민폐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기본은 그리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어가 있고, 제가 로마어라고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이거 4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까 들어오니까 막 이 동네 말을 막 쓰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로 미세이즈에 해당되는 말을 세뇨라라고 그러죠. 맞죠? 맞죠? 이탈리아어로 시뇨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국으로 얘기를 해도 대화가 통할 정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말이랑 스페인 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하고도 더 가깝냐면, 얘네들 둘이는 말이 거의 똑같아서 하버드 언어연구소에서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 영어는 일상 언어를 습득하는데 3,80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해도 10년을 내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어를 서로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시간. 그래서 포르투갈 축구 선수들이 스페인 리그에 갈 때 통역 없이 가는 겁니다. 그냥 사투리 고치는 수준으로 하면 돼서요. 근데 오히려 스페인 남부 쪽에 가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있죠. 원래는 카탈루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원래 스페인이 아니었는데 스페인이 나쁜 새끼 독재자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바르셀로나를 병합하죠.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지금도 독립운동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요. 나중에 혹시 스페인에 여행을 가거나 해서 축구하는데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랑 축구하는데 나타나서 바르셀로나에 가서 마드리드 응원하다 재수없어 맞아 죽습니다. 한일전보다 더 살벌합니다. 실제로 독립운동을 한다니까요, 저기는. 그래갖고 총독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도지사가 독립투표 붙였다가 구속돼가지고 지금 스페인 교도소에 있어요. 친한 나라 아니에요, 서로. 근데 여기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쓰는 말을 카탈루나어라고 하거든요. 이 카탈루나어하고 스페인어가 거리가 더 멀어요. 얘들이 더 가깝습니다. 잠시 얘기가 좀 샜습니다. 얘네들이 제일 많은 걸 차지하니까 얘들을 볼 건데, 얘하고 여기 있는 게르만어가, 여기 있는 그리스가 지랄 맞은 게 뭐냐면 똑같은 나는데 있잖아요. 소리가 다르고 글자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애들은 킨이라고 했던 걸 이 동네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쥔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 애들이 크라고 소리 내던 걸 이 동네 애들이 쉐라고 소리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개라는 단어를 커니스라고 그랬는데 얘네들로 들어오면 시니라는 말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개 같은 소리 하는 걸 여기는 커니킬레스라고 했던 걸 여기 애들은 시니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캡틴이 이리 가서 뭐가 되냐면 셰프가 되죠. 주로 불어가 그럽니다. 불어가 크 발음이 쉐로 약해지면서 소리가 뭉개지고, 또 여기 있는 게르만어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그래서요, 이거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단어 하나를 잘 알아두면 여러 개가 따라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kind하고 generous하고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kinship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전자를 가지고 낳은 아이를 kinder, 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적어도 3개 지역의 단어들은 좀 넘나들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어원을 소개시켜 드린 건데, 어원을 잘 이해해두면 저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말이 좀 길어지는군요. 세 번째는 제가 뭘 많이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이야기가 있는 단어들은 이야기를 좀 붙여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건 여기 뭐 아는 사람들은, 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기억과 관련된 걸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어를 잘 기억하게 할까. 그리고 학생들하고 첫날 꼭 치는 장난이 있죠. 오늘이 몇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그죠?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기 전에 퀴즈를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점심 뭐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오늘 먹은 점심은 기억나죠? 또는 좀 전에 우리 누구죠? 수학생이 수업 끝나고 나가서 밥 먹고 온 사람들은 설마 그게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이제 그건 뭐 대학은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니까 뭐 먹었는지 기억나죠? 지난주 토요일 날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와서 물어볼 테니 오늘 저녁 때 먹은 식사가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볼까요? 예. 기억은 어차피 전부 다 뭘로 하는 거죠? 시냅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고리를 붙여야 됩니다. 그거 이번에 고1 모의고사 지문에도 나왔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기억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비디오로 찍듯이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과학자들이 다 밝혀놨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외우려는 단어하고 뭔가를 연결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니 그건 이제 제가 해서 가죠.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갈게요.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최대한 영어 단어가 있으면 찾아서 외우세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를 하나 좀 이따가 들려드릴 건데,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이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데겠지만 저는 밖에 나가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술집 간판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어디에 가야 맛있는 술을 먹을 수 있을까 딱 봤더니 건너편에 이상한 바가 하나 있어요.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오프스라는 이름의 이상한 바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게 보이면 오늘 1번 지문에 나올 단어입니다. 그런 게 보이면 그냥 두지 마시고 한 번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 하나는 공짜로 외우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K-팝만 듣지 마시고 클래식도 좀 들으세요. 클래식을 듣다 보면 공명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죠.
이게 흔히 작품 번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어쩌고 저쩌고 쓰는데 얘가 엎었습니다. 그럼 좀 이따 이게 다 나올 때 보기로 하고, 우리 아빠 차가 만약에 제네시스면 한 번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네시스가 무슨 단어인지는 너무 쉽게 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연관지어 외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까먹더라도 뒷날 다시 보이죠. 그러니까 영화 제목, 책 제목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놓치지 말고 챙겨서 주변에 있는 것들은 자기 걸로 좀 챙겨 보시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은 한국에 내리면 한국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주변에 영어가 너무 많아서. 여기 지금 여러분 옷에 한글 적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 찾으려고 하면 심지어는 여기 복사용지도 이렇게 영어로 써놨어요. 저게 무슨 뜻이지라고 한 번만 딱 찾아보시면 내 주변의 것들을 자기 걸로 외우는 데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공책이나 문구류 중에 모닝글로리라는 거 있잖아요. 관심을 갖고 한 번만 찾아봤더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외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죠? 아침의 영광 아닙니다. 그죠? 아침의 영광이면 The Glory of Morning이겠지. 얘 뭐예요? 얘 가운데 보면 뭐가 이런 게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죠? 얘가 나팔꽃입니다. 그리고 공책 이름 중에 에버그린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잘 안 쓰는 것 같긴 하던데, 이게 보이면 만약에 한 번만 찾아봤다면, 그러면 얘가 상록수라는 걸 알면 나는 그 공책을 매일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보는 거면 찾아서 그 단어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상영을 했는데, 글래디에이터가 뭔지 한 번만 찾아봤더라면, 그리고 내가 만약 그리고 또 지나다니다 보면 계속 그 영화의 광고는 계속 보이게 되니까, 글래디에이터는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두 번만 더 찾아보면 그냥 그건 평생 내 단어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주변에 나오는 걸 놓치지 말고 좀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날 강의를 하려고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입니다.